저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라고 가난한 소녀는 말했다. 그가 주운 기밀 문서를 돌려주려 했을 때 거만한 매니저가 그를 거지라고 부르자 그렇게 말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재벌이 모든 것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자비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진 것이 적은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 사회 전체를 더 존엄하게 만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앞에 선 10살 민석이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손에 쥔 노란 봉투는 땀에 젖어 축축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의 거대한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눈을 찔렀다. 건물은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민석이는 자신의 낡은 교복과 해진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이곳은 자신 같은 아이가 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할머니 정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석아, 내 것이 아닌 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민석이는 봉투를 다시 가슴에 꼭 안았다. 김 사장님 분식집 앞 골목길에서 이 봉투를 주었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봉투에 적힌 회사 이름과 로고를 보고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할머니가 아침에 주신 1,000원으로 간신히 버스비를 냈다. 건물 입구에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넓은 로비는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민석이는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다. 여기저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접수대로 다가가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 직원이 민석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석이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저기 이 봉투를 거기서! 여자 직원이 손을 들어 민석이를 제지했다. 여기 장난치러 온 거 아니지? 너 같은 애들이 돈 달라고 자주 와. 빨리 나가. 민석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진짜 이 봉투를 길에서 주웠어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서. 여자 직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됐어. 엄마 심부름이면 엄마한테 가져가라고 해. 민석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말씀이 또 떠올랐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단다. 그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말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투가 여기 회사 거라서 돌려주려고 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다. 한 명은 지점장인 강민호였고 다른 한 명은 임원인 오재석이었다. 강민호가 민석이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뭐야, 또 구걸하러 온 애야. 오재석도 웃으며 거들었다. 요즘 애들 참 영각해. 회사 앞에서 주웠다고 돈 뜯어내려는 거 아냐? 민석이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목구멍이 막혀오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었다.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더 꽉 쥐고 말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이 봉투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강민호가 민석이에게서 봉투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접수대 위에 던졌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래, 알았어. 수고했다. 이제 가. 민석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봉투가 무사히 전달되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 걸까?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옳은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야, 아직도 뭐 하냐? 보상 받으려고? 강민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집이 얼마나 어려우면 애를 이렇게 보냈어? 아버지는 어디 갔어? 병원에 아니면 술집에? 오재석도 웃었다. 요즘 그런 집안 많잖아. 애가 이렇게 일찍부터 돈 벌러 다니는 거 보면 민석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똑바로 서 있어야 했다. 제 가족을 모욕하지 마세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호와 오재석은 더 크게 웃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2층 유리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있었다. 2층 유리 사무실에서 나태준 회장은 로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67살의 그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겪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손수레를 끌며 청과물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 시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항상 회사 로비를 주의 깊게 살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장면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어린 소년이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회사를 이렇게 키운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 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가 세운 가치와 정반대였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비서 김 과장이 놀라 따라 나왔지만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분노가 커져갔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태준이 다가오자 로비의 공기가 변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강민호는 회장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이게 무슨... 태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 민석이에게로 걸어갔다. 소녀는 여전히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울었거나 참았던 것 같았다. 태준은 무릎을 굽혀 민석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야, 괜찮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태준은 접수대 위에 던져진 노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자 태준의 표정이 변했다. 안에는 기밀 계약서와 설계 도면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지난 이틀 동안 찾던 알메이다 건설과의 협상 서류였다. 이 서류가 없어지면 수십억 원의 계약이 무산될 수 있었다. 아니, 무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경쟁사의 정보가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였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는데 직원들은 그를 구걸하는 아이로 취급했다.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다. 만약 이 소년이 서류를 다른 곳에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경찰서에 맡겼다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있었다.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었다. 태준은 다시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이 봉투를 어디서 찾았니? 민석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사장님, 분식집 앞 골목에 떨어져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걸 가질 수도 있었는데 왜 가져왔니? 민석이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고요.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정직함, 순수함, 요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다. 태준은 민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태준은 일어나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지점장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강 지점장,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아나? 강민호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서류는 자네가 책임지고 있던 알메이다 건설 계약서일세. 이틀 동안 어디 있었나? 강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태준은 계속했다. 자네는 이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고도 제대로 찾지 않았어.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가져왔을 때 구걸하는 아이로 취급했지. 이게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인가?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태준은 민석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이야, 나와 함께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니? 할 이야기가 있단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강민회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와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네. 그리고 민석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강민호가 휘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재석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무언가 더 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민석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낡은 운동화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은 모든 것이 반짝거렸다. 대리석 바닥, 금색 난간, 벽에 걸린 큰 그림들. 민석이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태준 회장은 민석이보다 몇 걸음 앞서 걸었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며 소년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강민호는 멀찍이 뒤에서 따라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2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끝에 큰 유리문이 보였다. 태준은 문을 열고 민석이를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오렴.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앉아라. 태준이 큰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석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소파는 너무 부드러워서 몸이 푹 들어갔다. 태준은 민석이 맞은편에 앉았다. 강민호는 문 옆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태준은 민석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니? 민석이요. 최민석이에요. 나이는 10살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는 다니니? 네, 신림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민석이는 대답하면서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다. 집은 어디 사니? 태준이 물었다. 신림동이요. 할머니, 엄마,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는? 민석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태준의 표정이 조금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니? 집안일 도와드리는 일이요. 강남에 있는 큰 집 3군데를 다니세요. 민석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랑 동생을 돌봐주세요. 태준은 민석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끝나면 뭐 하니? 김 사장님 분식집 가서 도와드려요.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가고요. 그러면 저녁에 1,000원 주세요.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였다. 이거 모아서 동생 준혁이 공책 사주려고요.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민석이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어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손수레를 끌던 그 시절을.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참 동안 서울 시내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민석아, 네가 가져온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봉투를 들어 보였다. 이 안에 있는 서류 때문에 우리 회사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게 없었으면 수십억 원을 잃을 뻔했단다. 네가 그걸 막아준 거야. 민석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래. 그런데 네가 이걸 경찰서에 가져가거나 다른 데 가져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도 전 여기 가져왔을 거예요. 봉투에 회사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가 훌륭하신 분이구나. 네, 할머니는 최고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밝아졌다. 태준은 다시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건강은 어떠시니? 민석이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 숨쉬기 힘들어 하세요. 병원 가시래도 돈이 없어서. 민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강민호를 돌아보았다. 지점장은 여전히 문 옆에 서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태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지점장, 나가보게.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게. 할 이야기가 많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나갔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민석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민석아, 오늘 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 때문에 미안하구나. 우리 회사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줬어.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익숙해요. 이 말에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익숙하다고? 네, 사람들이 저희 같은 애들한테 원래 그래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이 옆에 앉았다. 민석아, 들어라.
아무도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돼. 네가 가난하건 부자건 어리건 늙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알겠니? 민석이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니? 할머니나 엄마한테 꼭 전화하고 싶구나.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태준은 번호를 받아 적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 집에 직접 찾아가도 될까? 민석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희 집은 작고 낡았어요. 태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니? 사람이 중요하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태준은 책상에서 명함을 꺼내 민석이에게 건넸다. 이거 엄마한테 드려라. 그리고 꼭 전화하라고 전해다오. 민석이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태준은 일어서며 말했다. 자, 이제 집에 가야겠구나. 태준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민석이는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저 돈 안 받을래요. 태준은 웃었다. 그럼 이건 버스비란다. 그는 5,000원을 내밀었다. 민석이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태준은 민석이를 문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다. 조심히 가거라. 민석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민석이는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다. 태준은 그 작은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 어린 소년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 만남은 운명이었다. 민석이가 사무실을 떠난 후 태준은 잠시 창가에 서 있었다. 그 작은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다. 그 소년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정직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무언가였다. 순수함, 원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양심. 태준은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다. 노란 봉투가 여전히 거기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안의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알메이다 건설과의 계약서, 설계도면, 재정계획서, 이 모든 것이 이틀 동안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담당자인 강민호는 서류를 돌려받고도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다. 의심스러웠다. 태준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들의 거짓말을 읽을 줄 알았다. 강민호의 반응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다. 마치 서류가 어디 있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준은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들어오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20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킨 김 과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준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강민호 지점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네. 김 과장은 태준의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 외부 미팅 일정, 통화 기록, 그리고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 모든 걸 알고 싶네. 조용히, 신중하게.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사흘이면 되네. 김 과장이 나간 후 태준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강민호는 단순히 서류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서류를 빼돌렸다. 아마도 경쟁사에 넘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배신이었다. 회사를 향한, 그리고 함께 일해온 동료들을 향한 배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신중했다. 증거 없이 사람을 몰아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욕심과 배신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했다. 거짓말도, 배신도, 심지어 범죄도. 하지만 오늘 그는 다른 것을 보았다. 10살짜리 아이가 보여준 정직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용기. 그것은 태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다.
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12살쯤 된 소년이 손수레 옆에 서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당당했다.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이었다. 과일을 팔며 어머니를 도왔던 시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살았던 시절,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그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은, 성공하면서 점점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오늘 민석이를 보면서 태준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되찾고 싶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태준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알메이다 건설의 사장이었다. 태준 회장님, 서류는 찾으셨습니까?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네, 찾았습니다. 내일 미팅 때 다시 논의하시지요. 다행입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일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민호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와 그의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일. 태준은 명함을 보내며 어머니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과연 전화가 올까? 태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 소년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만나고 싶었다. 어떤 어머니가 저런 아들을 키웠을까? 어떤 할머니가 저런 가르침을 주었을까? 태준은 그들을 존경했다. 그리고 돕고 싶었다. 진심으로. 해질 무렵 민석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신림동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섰다. 2층에 있는 그들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민석이는 가방 속 명함을 만졌다. 나태준 회장. 그 이름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아, 왔니? 네, 할머니. 민석이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정숙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평생을 보냈다.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저으며 손자를 반갑게 맞았다. 학교는 어땠어? 분식집도 다녀왔고.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할머니, 오늘 큰일이 있었어요. 정숙은 불을 줄이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데? 민석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봉투를 주운 것, 회사에 간 것,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 그리고 나태준 회장을 만난 것까지. 정숙은 민석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손자가 모욕당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에는 자랑스러웠다. 잘했다, 민석아. 옳은 일을 했어. 민석이는 명함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분이 엄마한테 전화하래요. 우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대요. 정숙은 명함을 받아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명함에 적힌 이름. 나태준.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괜찮아.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명함을 식탁 위에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태준. 그 이름은 30년 전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큰딸 미선의 친구, 아니,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정숙은 당시를 떠올렸다. 미선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의 충격.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미선이 입을 다물었던 모습. 미선은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은 저를 모를 거예요 라고만 말했다. 정숙은 딸을 다그쳤다. 창피를 당했다. 이웃들의 수근거림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딸을 멀리 보냈다. 친척집으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내라고. 하지만 미선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출혈이 심했고 병원까지 거리가 멀었다. 정숙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 손주를 낳다가 딸을 잃은 죄. 그래서 민석이를 더욱 사랑했다. 미선의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 할머니, 왜 그래요? 민석이가 다시 물었다. 정숙은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 유명한 사업가인가 보구나.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저한테 친절하셨어요. 정숙은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다. 나태준, 혹시 그 사람일까?
30년 전 미선 곁에 있던 그 청년일까?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미선이 친구들과 어울릴 때 가끔 언급하던 이름, 태준이라고 불렀던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세월이 너무 흘렀다.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요. 둘째 딸 수진의 목소리였다. 민석이의 엄마이자 미선의 동생. 수진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새 집을 오가며 가사 일을 하는 그녀는 항상 지쳐 있었다. 민서가 준혁이는? 동생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요. 수진은 부엌으로 와서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숨이 좀 차는구나.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의 심장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약값이 비싸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저기...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석이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민서가,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수지는 식탁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다. 나태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도 변했다. 이 사람...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숙도 딸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과거가 돌아왔다. 숨겨두었던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엄마, 이 사람 아니에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민석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수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놀랐을 뿐이야.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민석이는 신이 나서 오늘 일을 준혁에게 이야기했다. 준혁은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침묵했다. 정숙과 수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과거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다. 민석이와 준혁은 잠이 들었지만 정숙과 수지는 잠들 수 없었다. 작은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정숙은 차를 끓였다.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따라 식탁에 놓았다. 수지는 차를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그 사람일까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이름이 같고 나이도 비슷해. 그리고 사업가라고 했잖니. 그때 그 청년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 수지는 주먹을 쥐었다. 언니가 그 사람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숙의 눈가가 젖었다. 미선이는 착했어. 너무 착했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아마 그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나 중요한 시기였던 모양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였어요.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남을 보호하다니.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화내지 마라. 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혼자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니를 멀리 보냈잖아요. 정숙도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세상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30년이 지났지만 미선의 죽음은 여전히 아팠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다. 그런데 민석이를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민석이 아버지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만나봐야 알 수 있어. 수진은 불안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민석이한테 말해야 하나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건 그 사람을 만나보고 결정하자. 민석이는 아직 어려.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석이는 심장이 약해요. 큰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정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서 결정하자.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다. 민석이를 학교에 보내고 준혁을 이웃집에 맡겼다. 그리고 명함을 들고 공중전화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이 전화를 하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민석이가 이미 그 사람을 만났고 초대를 받았다. 수지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태준 회장실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최민석 어머니인데요.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태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기억났다. 이 목소리. 30년 전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들었던 목소리. 언니의 친구라며 인사하던 청년의 목소리. 여보세요? 태준이 다시 물었다. 수지는 정신을 차렸다. 네, 저는 최민석 어머니 김수진입니다. 아, 민석이 어머니시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지만 수지는 경계했다. 저희를 식사에 초대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석이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을 줬거든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태준은 계속 말했다. 제가 자라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우려고 과일을 팔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민석이를 보니 예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언제 만날까요? 수진이 물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제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거절하려다 생각을 바꿨다.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고 버스로 가기엔 멀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수지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토요일,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사람이 정말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민석이의 아버지인지.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전화했어요.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안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다. 토요일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다. 그 며칠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석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엄마 전화했어요? 응, 했어. 토요일에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어. 민석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우와, 준혁도 신나서 소리쳤다. 형, 우리 멋진 데 가는 거야? 응, 정말 멋진 데야. 아이들은 기뻐했지만 어른들은 무거웠다. 정숙은 방에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미선의 사진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 사진, 학창 시절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정숙은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미선아, 엄마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 같구나. 용서해다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묘했다. 민석이와 준혁은 들떠 있었지만 정숙과 수지는 점점 긴장했다. 수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언니 미선이 나타났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했다. 심장병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약을 먹으며 생각했다. 만약 나태준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져 물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수지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토요일에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바로 말해야 할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선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해. 어떤 사람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석이를 생각해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석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는 민석이를 잘 키웠어. 정말 잘 키웠어. 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선이라면 아마 용서했을 거야. 그 아이는 마음이 넓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미선이가 아니야. 우리는 미선이가 겪은 고통을 봤어. 그래서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화가 나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석이는 일찍 일어나 동생을 깨웠다. 준혁아, 일어나. 오늘 저녁에 멋진 식당 간다. 준혁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형, 정말? 우와. 두 형제는 신이 나서 옷장을 뒤졌다. 민석이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이모가 명절 때 사준 셔츠였다.
준혁도 형처럼 옷을 골랐다. 수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이 마음 아팠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수지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들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정숙은 방에서 옷을 꺼냈다. 오래된 한복이었다. 예전에 큰딸 결혼식에 입으려고 샀던 한복. 하지만 미선은 결혼하지 못했다. 정숙은 한복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선아, 오늘 엄마가 내 원수를 만나러 간다. 아니 어쩌면 네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준비를 시작했다. 민석이는 머리를 빗고 셔츠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웃었다. 나 괜찮아 보여? 준혁이 대답했다. 형, 멋있어. 수지는 아들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신도 옷을 갈아입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였다. 정숙도 한복을 입었다. 수진이 어머니를 도왔다. 저고리를 입히고 치마를 메어주었다. 정숙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늙었구나. 예전 같지 않아. 수지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오후 6시 현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가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와, 차가 왔어.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내려와 차 문을 열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최민석님, 댁이십니까? 수진이 나가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나태준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곧 나갑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불렀다. 다들 준비됐어요. 차가 왔어요. 민석이와 준혁은 신나서 뛰어나갔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다.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자. 네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차가 출발했다. 민석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차 안은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가죽 시트는 푹신했고 에어컨 바람은 시원했다. 준혁은 형 옆에 앉아 눈을 반짝였다. 형, 이거 진짜 비싼 차야? 엄청 비싼 것 같아. 수진과 정숙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신림동의 풍경이 지나갔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작은 가게들, 그리고 차는 점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다. 길이 넓어지고 건물이 높아졌다. 나무가 많아지고 거리가 깨끗해졌다. 엄마, 여기 완전 다르다. 민석이가 속삭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른 세상이지.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진실을 향해 가는 걸까? 아니면 더 큰 아픔을 향해 가는 걸까?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식당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도착했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내렸다. 그리고 식당을 올려다 보았다. 큰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정원이 있었고 분수가 있었다. 준혁도 내려서 형 옆에 섰다. 형, 여기 진짜 멋지다.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내렸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식당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나태준이었다. 수진과 정숙은 그를 보는 순간 알았다. 그 사람이 맞았다. 30년 전 그 청년이 맞았다. 태준은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수진을 보는 순간 굳어졌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니, 분명히 봤다. 오래전에. 태준의 마음이 요동쳤다. 설마 그 사람들일까? 수진도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나이가 들었고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그때 언니 집에서 만났던 그 청년, 언니가 좋아했던 그 사람, 수진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수진은 차갑게 인사했다. 태준은 손을 내밀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다. 태준은 어색하게 손을 내렸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약된 자리가 있습니다.
민석이와 준혁은 신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원의 분수, 예쁜 꽃들, 고급스러운 입구.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웠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났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석이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조용히 해야 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그들을 2층 개인실로 안내했다. 큰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테이블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예쁜 접시와 은 숫저가 놓여 있었다. 민석이는 숨을 죽였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앉으십시오. 태준이 의자를 빼주었다. 정숙이 먼저 앉았다. 수진도 어머니 옆에 앉았다. 민석이와 준혁은 맞은편에 앉았다. 태준은 수진 맞은편에 앉았다. 직원이 물을 따라주었다.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물잔을 들었다. 크리스털 잔이었다. 빛에 반짝였다. 메뉴를 보시겠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수진은 메뉴판을 받았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다. 태준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 집의 스테이크가 유명합니다. 아이들은 파스타를 좋아할 겁니다. 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에게 주문했다. 직원이 나가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민석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민석이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태준이 물었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하고 있어요. 성적은 어때요? 중간 정도예요. 수학이 좀 어려워요. 태준은 웃었다. 나도 수학을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수진이 개입했다. 민석이는 공부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학교 끝나면 분식집에서 일하거든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0살에 일을 한다고요?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할머니 약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부족해요. 태준은 정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편찮으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태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는 다니시나요? 돈이 없어서 자주 가지 못합니다. 태준의 가슴이 아팠다. 이 가족은 힘들게 살고 있었다. 민석이는 어린 나이에 일을 하고 할머니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지는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태준은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진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나요? 수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태준은 당황했다. 아니, 그냥 얼굴이 낯익어서요.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 얼굴이 낯익어요. 정숙이 개입했다.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오늘은 민석이 때문에 온 겁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민석이가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석이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음식이 나왔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모두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민석이는 스테이크를 보며 놀랐다.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봤다. 준혁도 파스타를 보며 신기해했다. 형, 이거 뭐야? 파스타래. 먹어봐.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어른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수지는 태준을 관찰했다. 그는 친절해 보였다. 진심으로 민석이를 아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지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언니를 버린 그 사람일까? 회장님, 수진이 입을 열었다. 왜 저희를 초대하신 건가요?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민석이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거든요. 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를 도우려고 과일을 팔았던 일,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 나갔던 일,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일. 수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 사람도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민석이를 보니 예전의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정숙이 물었다. 어떻게 도우시려고요?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우선 어머님, 병원비를 제가 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교육비도요. 수진이 반발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자선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태준은 손을 저었다. 자선이 아닙니다. 민석이가 저희 회사를 구했어요.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석이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겁니다.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숙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정말 과거의 그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디저트가 나왔다.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이었다. 민석이와 준혁은 신나서 먹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태준은 민석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소년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했다. 어떻게 이런 아이로 키웠을까? 민석아,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태준이 물었다.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준은 놀랐다. 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회장님처럼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다. 준혁이 끼어들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태준은 웃었다. 좋은 꿈이네. 둘 다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이들은 웃었다. 순간 방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수진이 다시 냉정하게 돌아왔다. 회장님, 수진이 말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태준은 긴장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30년 전에 신림동에 사신 적 있으세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다. 네,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런 걸 물으시나요? 수진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기서 누구를 아셨나요? 태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신림동. 그곳은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살던 곳이었다. 작은 원룸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준비하던. 태준은 말을 멈췄다. 기억이 떠올랐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친구의 누나가 있었다. 예쁘고 착한 여자였다. 이름이 뭐였지? 미선? 그렇다. 김미선이었다. 혹시 김미선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수진이 물었다. 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이 제 언니였어요.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언니? 그럼 수진은 미선의 동생이었구나. 정숙이 개입했다. 미선이를 기억하시나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착하고 조용한 분이셨죠. 저희에게 밥도 해주시고. 정숙은 차갑게 웃었다. 그뿐인가요? 다른 건 기억 안 나시나요?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진이 나섰다. 언니가 회장님을 좋아했어요. 아시나요? 태준은 놀랐다. 아니,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는 미선 씨를 그냥 친구의 누나로만. 그래요. 회장님은 몰랐겠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회장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회장님은 바빴고 또 다른 사람과 약혼했잖아요. 태준은 기억했다. 그렇다. 그때 약혼자가 있었다. 지금의 아내였다. 민석이와 준혁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알았다. 민석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계속했다. 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출혈이 심했고 병원까지 너무 멀었어요. 언니는 구급차가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어요. 태준은 말을 잃었다. 미선이 죽었다니. 정숙이 말했다. 그 아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무도 곁에 없었죠. 저희도 멀리 있었고. 정숙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다. 제가 딸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제가 딸을 멀리 보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태준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수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미선 씨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언니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회장님이에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석이와 준혁은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수진도 일어섰다. 언니가 임신했어요. 회장님의 아이를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미선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정숙이 말했다.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느 날 밤 파티가 있었대요. 회장님이 술을 많이 마셨고 미선이가 집까지 데려다 줬대요. 태준은 기억하려 했다. 30년 전 파티 술 기억이 흐릿했다. 그때 정말 술을 많이 마셨었다.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어느 날 밤 기억이 나지 않는 날이 있었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준 것 같았다. 설마 그때 태준은 중얼거렸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였어요. 언니는 회장님을 좋아해서 거절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태준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그 아이는? 수지는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민석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석이가 언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태준은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그 아이가 자신에게 친숙하게 느껴졌는지, 왜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는지, 그것은 혈육의 본능이었다. 민석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수지는 아들을 안았다. 미안해, 민석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태준은 벽에 기대어 섰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것도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렸다. 민석이는 엄마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준혁은 형이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울었다. 정숙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준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선 씨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말해줬다면 책임을 졌을 텐데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요?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약혼을 취소했을 겁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수지는 비웃었다. 정말요?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에 약혼을 취소하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시려고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때 자신은 야심에 가득 차 있었다. 사업 성공만 생각했다. 정숙이 개입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미선이는 이미 죽었어요. 30년 전에요. 태준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이었다. 67살의 사업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민석이는 엄마에게서 벗어나 태준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작은 손이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석아. 태준은 소년을 안으려 했지만 수진이 막았다. 민석아, 이리 와. 수진이 아들을 자기 옆으로 데려갔다. 태준은 빈손으로 공중을 잡았다. 수진은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회장님이 민석이 아버지라고 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저희는 30년 동안 아무 도움 없이 살았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하시겠다고요? 태준은 일어섰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정숙이 물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태준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민석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건강도 챙기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 치료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웠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당신이 훌륭하게 키웠어요. 저는 그걸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석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수진이 말했다. 아직 어려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태주는 놀랐다. 하지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이 설명했다. 민석이는 심장이 약해요. 큰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미선이도 같은 병을 앓았어요. 민석이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태주는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다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끔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숨이 차고 어지러워해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아들이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다. 제가 모든 의료비를 대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최고의 의사를 찾아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의무예요. 아버지로서의 의무입니다. 수지는 망설였다. 도움이 필요했다. 어머니의 병도 심각했고 민석이도 제대로 치료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30년 전에 언니를 버린 사람을. 아니, 어쩌면 버린 게 아니라 몰랐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언니는 혼자 죽었다. 시간을 주세요. 수진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민석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적절한 때에 말할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마세요. 민석이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숙이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민석이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순수해요. 상처받기 쉬워요. 태주는 약속했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차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민석이는 창밖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준혁은 형 옆에서 잠들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민석이는 진실을 알게 될까? 그리고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태주는 식당에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다. 만약 술을 덜 마셨다면, 만약 미선을 더 잘 챙겼다면, 만약 연락을 유지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것뿐이었다. 태주는 결심했다. 민석이를 지키겠다고. 그 가족을 돌보겠다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겠다고. 그는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과장,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주게. 중요한 일이 있네. 전화를 끊고 태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 자신을 아버지로 모르는 아들이. 태주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제발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가 될 기회를. 다음 날 아침 태주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 그 아들의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사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도 못하는 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생명. 태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새벽 5시에 그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67살의 사업가. 성공한 사람.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 그는 옷을 입고 회사로 갔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심장병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민석이가 앓고 있는 병, 미선도 같은 병을 앓았다고 했다. 유전성 심장병,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약값 때문에.
태주는 즉시 전화를 들었다.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미안하지만 지금 출근할 수 있나? 김 과장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한 일이 생겼네. 최대한 빨리 와주게. 30분 후 김 과장이 도착했다. 태주는 그에게 지시했다.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심장 전문의를 찾아주게. 그리고 오늘 중으로 예약을 잡아주게. 김 과장은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약입니까? 어린 아이 1세, 10살 남자아이.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제 아들이네. 김 과장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태준을 보좌하며 배운 게 있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이라는 것. 한편 신림동의 작은 집에서 수지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석이와 준혁은 학교에 갔고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언니를 버린 사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니가 혼자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도 몰랐다잖니. 언니가 말하지 않았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증오는 우리만 힘들게 해. 미선이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화가 나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도 화가 나. 하지만 지금은 민석이를 생각해야 해. 그 아이가 제일 중요해.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 나태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였다. 수진은 긴장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민석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갑자기요? 네, 하루라도 빨리 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3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민석이를 병원에 데려간대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 뵀구나. 민석이 제대로 검진받아야 해. 수진은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아마 밤새 걱정했나 보구나. 정숙이 말했다. 아버지니까. 오후 3시. 검은 세단이 다시 골목에 나타났다. 민석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갑자기 병원에 간다는 말에 놀랐다. 엄마 왜 병원에 가요? 저 안 아픈데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검진 받는 거야. 나태준 회장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 차에 타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가 잘 왔어. 태준은 소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석이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태준은 민석이 옆에 앉았다. 오늘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프지 않아. 병원은 강남의 한복판에 있었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건물이었다. 민석이는 이런 큰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다. 로비는 넓고 밝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태준은 민석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수지는 뒤따라갔다. 3층 심장내과. 접수대에서 태준이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즉시 안내했다. 나태준 회장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들은 특별 진료실로 안내받았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다. 50대 남자였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군. 나는 박 의사라고 해. 의사는 민석이에게 다가왔다. 오늘 내 심장이 건강한지 확인해 볼 거야. 괜찮지?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심전도, 초음파, 혈액검사. 민석이는 조금 무서웠지만 용감하게 견뎠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태준과 수진을 따로 불렀다. 민석이는 대기실에서 간호사와 함께 있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민석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해요.
심각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수술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태주는 의사에게 물었다. 최선의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는 약속했다. 그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채 앉아 있었다. 민석이는 약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었다. 한 달치. 수지는 약값이 얼마일지 걱정했지만 태준이 이미 다 지불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치 치료비까지 선불로 냈다. 민석아, 괜찮니? 태준이 물었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근데 회장님, 응?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석이의 순수한 질문에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 급히 개입했다. 민석아, 회장님이 네가 착해서 도와주시는 거야.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이 자신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엄마가 불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차는 신림동으로 향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 민석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집 앞에 도착했다. 민석이가 내리려 할 때 태준이 불렀다. 민석아, 잠깐.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민석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어디로요? 놀이공원. 동생 준혁이도 데려올 수 있어. 민석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 씨도 함께 가시죠. 그리고 어머님도. 수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민석이가 집으로 뛰어들어간 후 수지는 차에 남았다. 태준과 단둘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태준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석이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요? 죄책감 때문인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진심입니다. 민석이가 제 아들이니까요.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아들이라고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요? 언니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하지만 언니는 없어요. 죽었어요. 회장님 아이를 낳다가.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아세요? 혼자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뭐 하시려고요? 수진이 물었다. 약혼을 취소하시려고요? 사업을 포기하시려고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때 자신은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공만을 꿈꿨다. 미선이 임신했다고 말했다면 과연 책임을 졌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민석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수진 씨도 돌보고 싶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태준이 대답했다. 민석이한테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회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존중하세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는 제가 준비되었을 때 말할게요. 회장님이 임의로 하지 마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렸다.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석이를 위해서 협력할게요. 그게 제 조카를 위한 최선이니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차가 떠난 후 태준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회사로 가지 말고 한강으로 가주게. 차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태주는 벤치에 앉았다. 한강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성공만을 생각했는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었다. 미선.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하고 착한 여자, 항상 웃고 있던 여자.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은 더 큰 것을 원했다. 부자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 사업을 키우는 것, 성공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사랑, 인간성, 그리고 아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선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민석이를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전화기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어디 있어요? 저녁 먹으러 와요. 미안해. 오늘은 집에 늦게 갈 것 같아.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집에 가서 하지. 중요한 이야기야. 전화를 끊고 태주는 다시 한강을 바라보았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화를 낼까? 이혼을 요구할까?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되든 진실을 말해야 했다. 월요일 아침 태주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비서 김 과장이 준비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강민호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태주는 서류를 하나씩 읽어나갔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솟았다. 강민호는 경쟁사인 로하 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 3개월 동안 5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회사 기밀을 팔았다. 알메이다 건설과의 계약서를 일부러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니, 잃어버린 척한 것이었다. 경쟁사에 넘기려고 거리에 두고 갔다. 누군가가 가져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석이가 먼저 주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다.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이 배신자 같은 놈. 9시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모든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강민호도 있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태준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말했다. 김 과장이 모두에게 파일을 나눠줬다. 사람들은 파일을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보시다시피 강민호 지점장은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로하 건설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우리 회사의 기밀을 팔았습니다. 알메이다 건설 계약서를 고의로 잃어버렸습니다. 경쟁사에 넘기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태주는 계속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서류를 가져온 사람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를요. 회장님, 강민호가 입을 열려 했다. 태주는 손을 들어 막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태주는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가 회사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모욕한 그 아이가요. 회의실은 정적에 쌓였다. 태주는 보안팀장에게 손짓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다. 강민호 씨,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배임 혐의로요. 강민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회장님, 제발 나가십시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보안 요원들이 강민호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갔다. 그의 울먹이는 소리가 복대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배신자에게는 자비가 없었다. 강민호가 나간 후 태주는 남은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는 정직과 윤리를 중요시합니다. 배신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이 덧붙였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직원이든 고객이든 방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강민호가 모욕한 그 아이는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숙연한 표정이 되었다. 태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과일을 팔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강민호는 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회사 문화를 바꿔야 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정직을 중요시하는 문화, 민석이 같은 아이가 다시 모욕당하지 않는 문화. 태준은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게. 윤리와 존중에 대한 교육이야. 모든 직원이 받아야 해.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주부터 최대한 빨리. 그날 저녁 태준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강민호를 해고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를 모욕했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민석이 때문에요. 물론입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제 아들을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태준이 진심으로 민석이를 아끼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주말에 놀이공원 가는 거 괜찮아요. 태준은 기뻤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수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석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말이 왔다. 토요일 아침 민석이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놀이공원 가는 날이었다. 준혁도 신나서 일어났다. 형, 빨리 준비하자. 두 형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수지는 아들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정숙도 함께 가기로 했다. 비록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손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자꾸나. 네 사람은 현관 앞에서 차를 기다렸다. 정확히 9시에 차가 도착했다. 태준이 직접 운전을 하고 왔다. 운전기사를 보내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민석이와 준혁이 신나서 인사했다.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잘 왔어. 오늘 재미있게 놀자. 차는 에버랜드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수진과 정숙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태준은 백미러로 민석이를 보았다. 자신의 아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놀이공원에 도착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태준은 미리 VIP 패스를 준비해 두었다.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었다. 민석이와 준혁은 놀라워했다. 와, 대박! 형, 우리 줄 안 서도 돼. 첫 번째로 탄 것은 회전 목마였다. 준혁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였다. 민석이도 동생 옆에 앉았다. 태준은 사진을 찍었다.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수진과 정숙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정숙이 말했다. 저 사람 진심 같구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렵지?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자. 민석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태준은 놀이공원 안에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다. 메뉴를 보며 아이들은 고민했다.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였다. 원하는 거 다 시켜. 태준이 말했다. 민석이는 망설였다. 괜찮아요? 물론이지. 오늘은 마음껏 먹어. 태준은 웃었다. 결국 테이블은 음식으로 가득 찼다.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감자튀김. 민석이와 준혁은 평생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었다. 행복하게 먹는 아들들을 보며 태준은 행복했다. 식사 후 다시 놀이기구를 탔다. 바이킹, 범퍼카, 티컵.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숙은 벤치에서 쉬었고 태주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수지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준이 민석이를 안아주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저 사람이 정말 민석이 아버지구나. 수지는 중얼거렸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선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 민석이의 아버지. 그리고 어쩌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단지 몰랐을 뿐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수레와 춤추는 사람들. 민석이와 준혁은 눈을 빛냈다. 태주는 민석이를 어깨에 태웠다. 잘 보이니? 네, 정말 멋있어요. 민석이의 웃음소리가 태준의 귀에 울렸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아쉬워했다. 벌써 가요? 내일 또 올 수 없어요?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에 또 오자. 약속할게.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준혁은 피곤해서 잠들었다. 민석이도 졸고 있었다. 태주는 백미러로 아들을 보았다. 평화로운 얼굴, 그 얼굴을 보며 태주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라고. 집 앞에 도착했다. 민석이가 깼다. 벌써 도착했어요? 응, 잘 자거라. 태준이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석이는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준혁은 수진이 안고 내렸다. 정숙도 천천히 내렸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민석이 학교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태준은 놀랐다. 학부모 상담. 아버지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정말입니까? 가도 될까요? 네, 민석이가 물었어요. 회장님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태준이 며칠 전에 다 말했기 때문이다.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 태준은 웃었다. 아내도 웃었다. 잘 됐네요.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세요.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다. 민석이는 이제 11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는 태준의 집에서 열렸다. 큰 집이었다.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다. 민석이와 준혁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워했다. 친구들도 초대되었다. 학교 친구들과 분식집 김 사장님, 그리고 태준의 회사 직원들도 왔다. 모두가 민석이를 축하했다. 케이크는 3단짜리 큰 케이크였다. 민석이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준은 민석이를 따로 불렀다. 조용한 서재로 갔다. 수진과 정숙도 함께였다. 민석이는 긴장했다. 무슨 일일까? 태준은 민석이 앞에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오늘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민서가 할 이야기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은 수진과 정숙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태준은 다시 민석이를 보았다. 너에 대한 비밀이 있어. 중요한 비밀이야. 민석이는 불안해했다. 무슨 비밀인데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가 너는 수진이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민석이는 놀랐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미선이가 낳은 아이야. 수진이 언니.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석이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엄마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수진이 다가와 민석이를 안았다.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너를 키웠고 사랑해. 다만 너를 낳은 건 언니였어. 민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럼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정숙이 말했다.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너무 힘드셨거든. 민석이는 울기 시작했다. 제가 태어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야, 민석아. 수진이 아들을 꼭 안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민석이가 조금 진정된 후 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민석이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뭔데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민석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석아, 나는 네 아버지야. 민석이는 얼어붙었다. 네? 너를 낳은 미선 씨의 남자친구였어. 하지만 나는 네가 태어난 줄 몰랐어.
몰랐단다. 알았다면 미선 씨를 돌봤을 거야. 너도 키웠을 거고.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민석이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회장님이 제 아빠예요? 그래, 나는 네 아빠야.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아버지로서. 태준도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민석이는 천천히 다가가 태준을 안았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태준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태준은 아들을 꼭 안았다. 민석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수진과 정숙도 울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울었다. 한참을 안고 울었다. 민석이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예요? 그렇지. 너는 미선이 아들이니까 내 손자야. 정숙이 대답했다. 그리고 수진이는? 이모야. 하지만 너를 키운 엄마이기도 하지. 민석이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예요. 수진은 아들을 안았다. 그래, 엄마는 항상 내 엄마야. 민석이는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가족이네요, 다 같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이상한 가족이지만 우린 가족이야. 그날 밤 민석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몰랐을 뿐이었다.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수진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할머니도, 준혁도 모두가 자신을 사랑했다. 민석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제가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민석이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민석이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는 태준에게 물었다. 아빠, 저 이제 뭐라고 불러요? 태준은 웃었다. 네가 편한 대로 불러.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아빠라고 불러도 좋아.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빠라고 부를게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할게요. 태준은 아들을 안았다. 고마워, 민석아.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민석이는 태준을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태준도 진짜 아버지가 되어갔다. 학교 운동회에 가고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고 숙제를 도와주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민석이는 이제 2개의 집을 오갔다. 신림동의 작은 집과 강남의 큰 집.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태준은 민석이에게 방을 마련해줬다. 넓고 밝은 방이었다. 책상도 있고 책장도 있었다. 수지는 태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제안한 일자리였다. 관리부서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수지는 능력이 있었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몇 달 만에 승진했다. 동료들도 그녀를 존경했다. 정숙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정기적인 치료와 좋은 약 덕분이었다. 숨도 덜 차고 걷기도 편해졌다. 태준은 정숙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다. 명절에는 선물을 드리고 생신에는 파티를 열었다. 정숙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점 태준을 받아들였다. 준혁도 행복했다. 형이 행복하니 자신도 행복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아졌다. 가끔 태준이 데리러 오면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준혁아, 너희 아빠 멋지다. 준혁은 자랑스러웠다.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태준은 좋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태준은 중요한 발표를 했다. 회사 강당에 직원들이 모였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김미선 재단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김미선? 누구지? 태준은 설명했다. 김미선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듭니다. 이 재단은 미혼모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더 이상 미선 씨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감동적인 발표였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민석이었다. 태주는 민석이를 무대로 불렀다. 이 재단의 이름을 내 아들이 공개하겠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막을 잡아당겼다. 김미선 재단, 박수가 터졌다. 민석이는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이 재단의 이름인 김미선은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낳고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압니다. 저를 낳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어머니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 재단은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이 재단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청중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민석이에게 다가왔다. 30대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오늘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울며 민석이를 안았다. 그날 밤 태주는 민석이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석아, 오늘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민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석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저 행복해요. 가족이 있어서, 아빠가 있어서. 할머니, 수진 엄마, 준혁이도 있고. 태주는 아들을 안았다. 나도 행복해. 너를 만나서, 우리 가족이 되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나쁜 일에서 좋은 일이 나오기도 한다. 자신의 실수에서 축복이 태어났다. 민석이.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미선 씨,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아주셔서. 수지는 태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니를 버린 남자로만 봤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민석이를 아끼는 아버지로 보였다. 태준은 약속을 지켰다. 매주 민석이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생일을 챙겼다. 준혁도 태준을 좋아했다. 태준은 준혁도 친아들처럼 대했다. 가끔 둘을 데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준혁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형 아빠 정말 멋있어. 어느 날 태준이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 씨, 제가 민석이에게 제 성을 물려줘도 될까요? 수진은 놀랐다. 성을요? 네, 남인석으로 개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민석이가 원한다면요. 수진은 생각했다. 민석이에게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민석이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민했다. 아빠 성을 받으면 할머니랑 엄마랑 다른 성이 돼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저는 최민석이 좋아요. 이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요. 태주는 민석이를 안았다. 고마워.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석이는 웃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남인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태주는 웃었다. 그때 가서 네가 결정해. 김미선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했다. 미선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단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다. 장학금을 주고 의료비를 지원했다. 상담도 제공했다. 민석이는 방학 때마다 재단에서 봉사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주었다. 나도 너희처럼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 나처럼. 태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민석이는 단순히 돈 많은 집 아들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남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겸손하고 착했다. 태주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다. 아니, 수진과 정숙이 그렇게 키웠다. 세월이 흘렀다. 민석이는 이제 18세가 되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다. 할머니를 잘 모셨고 동생을 아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이 왔다. 하지만 민석이는 서울대학교를 선택했다. 경영학과였다. 아버지처럼 사업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더 나은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업가. 입학식 날 태준과 수진이 함께 갔다. 정숙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 먼 길은 힘들어했다. 집에서 준혁과 함께 있었다. 캠퍼스는 아름다웠다. 봄꽃이 만발했다. 민석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아빠,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민석이가 말했다.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아.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수지는 아들을 안았다. 건강 조심하고 약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대학 생활은 바빴다. 수업도 많고 과제도 많았다. 하지만 민석이는 즐거워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다. 주말에는 김미선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재단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12살 은지였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은지는 민석이를 보고 말했다. 오빠, 저도 오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석이는 웃었다. 물론이지,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해요. 엄마는 항상 일하세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석이는 무릎을 꿇고 은지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도 그랬어. 나도 가난했고 아빠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포기하지 않았거든. 진짜요? 응. 그리고 너한테도 이 재단이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도 지원해줄게. 은지는 웃었다. 고마워요, 오빠. 민석이는 은지를 안았다. 그 순간 민석이는 깨달았다. 자신의 사명을. 졸업할 때가 되었다. 민석이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졸업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다. 태준, 수진, 정숙, 준혁, 그리고 재단 아이들도 왔다. 민석이가 단상에 올라 연설했다. 존경하는 학장님, 교수님, 그리고 동료 졸업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를 사랑해준 가족,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민석이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늦게 만났지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친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제 인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민석이는 계속했다. 저는 앞으로 김미선 재단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친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였다. 집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정숙이 민석이를 불렀다. 민석아, 이리 와보렴. 민석이는 할머니에게 갔다. 정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네, 어머니, 미선이의 물건들이야. 정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과 편지가 있었다. 이건 미선이가 내게 쓴 편지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썼어. 민석이는 편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엄마는 너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를 사랑해. 너는 엄마의 전부야. 엄마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 할머니와 이모가 널 잘 키워줄 거야. 그리고 아빠도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용서해줘. 네 아빠는 몰랐던 거야. 착하게 자라렴. 정직하게 살아. 남을 도우며 살아.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사랑해, 내 아들. 엄마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하는 엄마가. 민석이는 울었다. 가족들도 모두 울었다. 그날 밤 민석이는 방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 민석이는 다짐했다.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석이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잘 자랐죠? 아빠도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말대로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민석이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했어,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민석이는 행복했다. 비록 어머니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알았다. 마음속에 그리고 하늘에서. 민석이는 대학 졸업 후 25살에 자신의 회사를 창업했다. 이름은 황금봉투. 로고는 노란 봉투였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봉투. 기업 윤리 컨설팅 회사였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 직원도 자신 혼자였다. 하지만 민석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업들을 방문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0살 때 봉투를 주운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황금봉투는 빠르게 성장했다. 5년 후 50명의 직원을 둔 회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민석이를 윤리전도사라고 불렀다. 태주는 이제 80세가 넘었다. 정숙은 몇 년 전 평화롭게 떠났고 태주는 그녀를 미선 옆에 묻어들였다. 어느 날 태준이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이 약해졌다. 가족들이 곁을 지켰다. 민석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태준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민석이는 울었다.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나를 구했어. 그 봉투를 주어서 고마워. 태준은 수진과 준혁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서랍에 편지가 있어. 내가 떠난 후에 읽어. 그날 밤 태준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83세였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다. 재단이 도운 사람들, 기업인들 모두가 태준을 기억했다. 민석이는 조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김미선 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 늦어도 괜찮다는 것.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태주는 재산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했다. 민석이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줬다. 정의롭게 경영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민석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민석아, 나는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네가 10살 때 그 봉투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니?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네가 보여준 정직함이 나를 깨웠어.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네 어머니 미선을 닮았어. 그 마음을 잃지 마. 사랑한다, 아들아. 민석이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세월이 흘러 민석이도 중년이 되었다. 황금봉투는 한국 최고의 윤리 컨설팅 회사가 되었다. 민석이는 여전히 강의했다. 10살 때 봉투를 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다.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민석이는 미소 지었다. 옳은 일을 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는 벽에 액자를 가리켰다. 노란 봉투가 담겨 있었다. 저게 뭔가요? 내 인생을 바꾼 봉투야. 이걸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줬어. 그게 모든 걸 바꿨어. 청년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봉투인데요.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선택의 상징이야.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정직을 선택했어.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었어. 그날 밤 민석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왔다. 민석이는 아이들을 안았다. 행복했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그 봉투에서 시작되었다. 침대에 누워 민석이는 생각했다. 10살 때 한 선택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아버지를 만났고 가족을 얻었고 사명을 찾았다. 모든 게 그 노란 봉투에서 시작되었다. 민석이는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행복합니다. 사무실의 액자 속 노란 봉투.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정직이라는 선택의 증거였다. 한 소년의 용기가 수많은 삶을 바꿨다. 재단은 수천 명을 도왔고 황금봉투는 수백 기업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족이 함께 치유되었다. 민석이는 매일 아침 그 봉투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도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답은 항상 같았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을 만든 것이었으니까.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모든 것을 바꾼다. 민석이의 선택은 단순했다. 주운 봉투를 돌려주는 것. 하지만 그 단순한 선택이 운명을 만들었다. 정직이 기적을 낳았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났다. 어디선가 미선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태준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민석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랑스럽게, 사랑으로, 그리고 민석이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함께라는 것을.